서울의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넌사인 아래 대한민국 최고의 럭셔리 호텔인 더 하이츠의 그랜드 볼룸은 오늘따라 유난히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 있었다. 자선 파티라는 고상한 명목으로 개최된 야외 행사에는 정계와 재계 그리고 연예계의 내로라 하는 인사들이 빠짐없이 참석하여 자신의 부와 명예를 과시하고 있었다.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는 수천 개의 빛 조각을 쏟아내며 참석자들의 값비싼 보석과 드레스를 더욱 눈부시게 비추었고, 끊임없이 흐르는 최고급 샴페인과 캐비어는 그들의 허영심을 충족시키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하지만 이 화려한 빛의 향연 속에서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연회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귀빈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고용된 수많은 서비스 직원들이었다. 이서연은 무거워진 은쟁반을 왼손으로 위태롭게 받쳐든 채 사람들 사이를 조심스럽게 오가고 있었는데, 그녀의 임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한때는 그녀 역시 이 화려한 무대의 주인공 중 하나로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우아한 미소를 짓던 시절이 있었으나, 이제는 그들의 빈잔을 채워주고 떨어진 냅킨을 줍는 처지로 전락해버린 현실이 뼈아프게 다가왔다. 발목을 조여오는 구두의 통증보다 더 그녀를 괴롭히는 것은 혹시라도 과거에 자신을 알고 지냈던 사람들과 마주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두려움이었다. 그녀는 최대한 고개를 숙이고 시선을 아래로 향한 채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투명하게 움직이려 애썼지만 운명은 언제나 그렇듯 더 그녀의 편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건설회사가 경쟁사의 모함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부도 처리가 되고 빚더미에 앉게 되면서 서연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모든 재산이 압류되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진 후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로지 자신의 힘으로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박한 생존 본능뿐이었다. 명문대 출신의 유망한 디자이너였던 그녀의 이력서는 파산한 집안의 딸이라는 낙인 앞에서는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결국 그녀는 당장의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전전해야만 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것도 밀린 월세를 해결하기 위해 급하게 구한 일자리였지만, 하필이면 그곳이 그녀가 가장 피하고 싶었던 상류층들의 사교 모임일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연회장 중앙에서는 라이브 오케스트라의 감미로운 선율이 흐르고 있었지만 서연의 귀에는 사람들의 가식적인 웃음소리와 거만한 대화소리만이 소음처럼 파고들었다. 그녀가 샴페인 잔을 트레이에 옮겨 담고 있을 때 등 뒤에서 익숙하면서도 듣기 싫은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 이게 누구야? 우리 서연이 아니니 세상에 내가 잘못 본 줄 알았어. 그 목소리의 주인은 서연이 가장 마주치기 싫었던 인물인 최민아였다. 태성건설 회장의 외동딸이자 학창시절부터 서연에게 열등감을 느끼며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던 그녀가 이제는 승자의 위치에서 서연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서연은 순간적으로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천천히 몸을 돌려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손님 필요한 것이 있으신가요? 서연은 철저하게 직원의 입장에서 사무적인 태도를 취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최민아의 곁에는 서연의 전 약혼자였던 박민재가 서 있었고, 그의 존재는 서연의 가슴에 또 다른 비수를 꽂았다. 집안이 망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파혼을 통보하고 최민아에게로 갈아탄 비겁한 남자 박민재는 서연의 시선을 피하며 난처한 듯 헛기침을 하고 있었다. 그들의 모습은 서연에게 있어 인간의 탐욕과 배신이 얼마나 추악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최민아는 서연의 낡고 헐렁한 유니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입가에 조소를 띄었는데, 그 눈빛에는 명백한 경멸과 희열이 담겨 있었다. 예전에는 그렇게 고상한 척하더니 꼴이 말이 아니네. 역시 사람은 줄을 잘 서야 한다니까. 최민아는 들고 있던 레드와인 잔을 빙글빙글 돌리며 서연에게 한 걸음 더 다가왔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그들의 대화에 흥미를 느끼고 모여들기 시작했다.
몰락한 재벌가의 딸이 시중을 들고 있다는 사실은 지루한 파티에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안주거리가 되었고, 사람들은 낄낄거리며 서연을 구경거리로 삼았다. 서연은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게 함으로써 치밀어 오르는 수치심을 억눌러야 했다. 최민아는 사람들의 시선을 즐기며 목소리를 높여 더욱 서연을 자극하기 시작했다. 민재씨, 이것 좀 봐. 서연이가 우리 서빙을 다 하네. 팁이라도 두둑하게 줘야겠어. 안 그래? 그녀는 지갑에서 5만 원권 지폐 몇 장을 꺼내더니 서연의 면전에서 흔들어대며 모욕적인 언사를 이어갔다. 박민재는 그 상황이 불편한 듯 미나의 팔을 잡아당기며 말리려 했지만 미나는 거칠게 그의 손을 뿌리쳤다. 가만히 있어봐. 예정을 생각해서 내가 도와주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최미나의 아나무인적인 태도에 서연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고개를 들어 그녀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만하시죠. 손님 업무 중이니 방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서여연의 단호한 눈빛과 차분한 말투는 오히려 최미나의 비틀린 자존심을 건드리는 기폭제가 되었다. 감히 이 바닥까지 떨어진 주제에 여전히 도도한 척구는 서연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다. 최미나는 미간을 찌푸리며 싸늘하게 비웃었다. 하주제 파악을 아직도 못했구나. 네가 예전에 이서연인 줄 알아. 너는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하녀일 뿐이라고. 그녀는 말을 마침과 동시에 들고 있던 와인잔을 기울여 서연의 가슴팍에 내용물을 쏟아부었다. 붉은 액체가 흰 유니폼을 적시며 흉물스러운 자국을 남겼고 차가운 와인이 피부에 닿자 서연은 저도 모르게 몸을 떨었다.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빈 와인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고 연 회장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사람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누구 하나 나서서 최미나를 말리거나 서연을 도와주려는 사람은 없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이 자극적인 드라마의 다음 장면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서연은 와인이 뚝뚝 떨어지는 옷을 입고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눈앞이 흐릿해지고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그녀는 결코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었다. 여기서 울음을 터뜨리는 것은 최미나가 원하는 대로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었다. 최미나는 전혀 미안하지 않은 표정으로 입을 가리며 과장되게 놀란 척 연기했다. 어머, 미안해서 어쩌지. 내가 요즘 손에 힘이 없어서 말이야. 세탁비는 이걸로 해. 그녀는 아까 꺼냈던 지폐를 구겨서 서연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종이 뭉치가 힘없이 서연의 뺨을 스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한 인간의 인격을 짓밟고 조롱하는 잔인한 폭력이었다. 바닥에 흩어진 돈과 붉게 물든 유니폼, 그리고 모욕감에 떨고 있는 서연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박민재조차 고개를 돌려 외면할 정도로 상황은 잔혹했다. 그때 굳게 닫혀있던 연 회장의 거대한 황금색 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양쪽으로 활짝 열렸다. 그리고 그 너머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기운이 연 회장의 공기를 순식간에 바꿔놓았다. 웅성거리던 소음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숨막히는 침묵이 감돌았다. 입구에는 칠흑같이 어두운 검은색 슈트를 완벽하게 차려입은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강도진이었다. 미르그룹의 젊은 총수이자 냉철한 판단력과 무자비한 추진력으로 재계를 평정한 살아있는 전설. 그는 마치 어둠 속에서 걸어나온 제왕과도 같은 위압감을 풍기며 그곳에 서 있었다. 강도진의 등장은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사건이었다. 그는 평소 사교계 행사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기에 그의 참석은 모든 이들의 예상을 뒤엎는 충격적인 일이었다. 날카로운 턱선과 차가운 눈매, 그리고 흐트러짐 없는 자세는 그가 왜 젊은 나이에 그룹의 정점에 설 수 있었는지를 증명해 주는 듯 했다. 그는 입구에 서서 연 회장을 천천히 둘러보았는데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사람들은 저절로 고개를 숙이거나 뒷걸음질 쳤다. 마치 먹이를 노리는 맹수 앞에 선 초식동물들처럼 모두가 그의 기세에 눌려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도준은 망설임 없이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그의 구두 굽소리가 정적을 깨며 또렷하고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사람들은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 그가 지나가는 길을 황급히 비켜섰고 그 길은 오직 한 곳을 향해 뻗어 있었다. 바로 연회장 중앙에서 와인에 젖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이서연이었다. 최민아는 도진이 자신 쪽으로 다가오자 당황하여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급히 표정을 바꾸며 아양을 떨 준비를 했지만 도진의 시선은 그녀를 마치 길가에 있는 돌멩이 보듯 철저하게 무시하고 지나쳤다. 서연은 주변의 공기가 달라진 것을 감지하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 강도진과 눈이 마주쳤다. 순간 그녀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였다.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사람. 자신이 가장 비참한 순간에 다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그 사람이 지금 눈앞에 있었다. 도진의 눈동자는 서연의 젖은 유니폼과 바닥에 떨어진 돈, 그리고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차례로 훑었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그 깊은 눈동자 속에서는 걷잡을 수 없는 분노의 불길이 일렁이고 있었다. 도진은 서연의 바로 앞에 멈춰 섰다. 그는 아무런 말도 없이 자신의 재킷 단추를 풀었다. 그리고는 우아한 동작으로 재킷을 벗어 서연의 어깨에 걸쳐주었다. 따뜻한 청과 함께 그만의 은은한 샌다루드 향기가 서연을 감싸 안았다. 넉넉한 품의 최고급 재킷은 서연의 젖은 상체와 수치심을 완벽하게 가려주었고 동시에 세상의 모든 비난과 조롱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하는 갑옷이 되어주었다. 서연은 놀란 눈으로 도진을 올려다보았고 도진은 긴 손가락으로 재킷의 깃을 여며주며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괜찮아. 도진의 낮은 목소리는 오직 서연만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그녀의 불안을 잠재우기에 충분했다. 서연의 눈가에 맺혀있던 눈물이 그제야 툭 하고 떨어졌다. 도진은 잠시 그녀의 젖은 뺨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최민아와 박민재 그리고 주변에 모여선 구경꾼들을 둘러보았다. 방금 전까지 서연을 비웃으며 즐거워하던 사람들은 도진의 살기 어린 시선에 겁에 질려 식은땀을 흘렸다. 연 회장은 마치 진공 상태가 된 것처럼 고요했고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도진은 한 손으로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아 자신의 품으로 당겼다. 그것은 명백한 소유의 표시이자 절대적인 보호의 선언이었다. 그는 최민아를 향해 시선을 고정한 채 났지만 연 회장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 정도로 차갑고 서늘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감히 누구 허락으로 내 사람을 건드린 거지. 그 목소리에는 그 어떤 감정도 섞여 있지 않았지만 듣는 이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섬뜩함이 배어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감히 넘볼 수 없는 존재를 건드린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최민아는 공포에 질려 입술을 달달 떨며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오만함은 도진의 압도적인 아우라 앞에서 눈 녹듯 사라져버렸다. 박민재 역시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한 것을 간신히 버티고 있었다. 내 여자라는 단어가 주는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했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서연이라는 존재가 강도진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뼈저리게 실감했다. 도진은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이미 상황을 파악했고 누가 죄인인지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었다. 그는 다시 한번 서연을 자신의 쪽으로 당기며 싸늘하게 덧붙였다. 각오하는 게 좋을 겁니다. 오늘 이 일에 대한 대가는 당신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쌀 테니까. 도진의 경고는 연 회장의 천장을 뚫고 나갈 듯이 강렬했다. 그는
멍하니 서 있는 최민아와 박민재에게 마지막으로 경멸 어린 시선을 던진 뒤 서연을 감싸 안고 그대로 몸을 돌렸다. 누구도 감히 그들의 앞길을 막을 수 없었다. 사람들은 홍해가 갈라지듯 다시 길을 열어주었고 도진과 서연은 그 길을 따라 당당하게 걸어 나갔다. 이것은 단순한 소동의 끝이 아니라 앞으로 몰아칠 거대한 피해 폭풍을 예고하는 서막이었다. 호텔 로비를 빠져나와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에 닿는 순간 서연은 참았던 숨을 한꺼번에 토해냈다. 화려했던 연회장의 조명과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은 등 뒤로 멀어졌지만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진정되지 않은 채 요동치고 있었다. 호텔 정문 앞에는 이미 검은색 최고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고 도진은 아무 말 없이 뒷좌석 문을 열어 서연을 태웠다. 운전석에 앉아있던 비서실장은 백미러를 통해 두 사람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하고는 조용히 차단막을 올려 뒷좌석을 완벽하게 밀폐된 공간으로 만들었다. 차 안은 외부의 소음이 완전히 차단된 채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고 그 무거운 침묵은 서연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어깨에 걸쳐진 도진의 재킷을 꽉 움켜쥐며 차창 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멍하니 응시할 뿐이었다. 도진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러 옆으로 던져버리고는 등받이에 깊숙이 몸을 기대며 눈을 감았다. 그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잡혀 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지금 엄청난 인내심을 발휘하여 분노를 억누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3년 전 그녀가 아무런 예고도 없이 이별을 통보하고 사라졌을 때부터 도진의 시간은 멈춰 있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니 죽었다고 믿고 싶을 만큼 원망스러웠던 그녀가 하필이면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자신의 눈앞에 나타났다는 사실이 그를 견딜 수 없게 만들었다. 도진은 천천히 눈을 뜨고 옆에 앉은 서연을 바라보았다. 와인 얼룩으로 더러워진 유니폼과 헝클어진 머리카락, 그리고 파리하게 질린 얼굴은 그가 기억하던 당당하고 빛나던 이서연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었다. 도대체 왜 거기 있었던 거야? 도진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박혀 있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려 그를 마주보았다. 그녀 역시 그에게 빚진 마음과 미안함이 있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초라한 현실을 그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던 자존심이 남아있었다. 일하러 갔어 보면 모르겠어. 먹고 살려면 무슨 짓이든 해야 하니까. 서연의 대답은 퉁명스러웠지만 그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도진은 그녀의 대답에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미르그룹의 안주인이 될 뻔했던 여자가 고작 몇 푼 벌겠다고 그런 취급을 당하면서 시중을 들고 있었다는 게 말이 돼. 나한테 연락할 생각은 왜 안 했어? 내가 죽기라도 바란 거야. 서연은 도진의 추궁에 가슴이 욱신거려 왔다. 아버지의 회사가 부도나고 빚쟁이들이 들이닥쳤을 때 그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도진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었다. 당시 그룹 승계를 두고 치열한 암투를 벌이고 있던 도진에게 파산한 집안의 딸이라는 꼬리표는 치명적인 약점이 될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도진을 보호하기 위해 모진 말로 상처를 주며 그를 떠났고 그 대가로 모든 짐을 홀로 짊어져야 했다. 하지만 지금 도진의 눈에는 그녀의 희생이 그저 배신과 도망으로만 비치고 있었다. 너한테 짐이 되기 싫었어. 네가 힘들게 쌓아 올린 것들을 나 때문에 무너뜨릴 수는 없었으니까. 그게 내 방식의 사랑이었어. 서연은 마음속으로만 삼켰던 말을 끝내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었다. 차는 어느새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강남의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이곳은 도진의 개인적인 공간이자 그 누구의 출입도 허용되지 않는 그만의 요새였다. 차가 멈추자 도진은 서연의 손목을 낚아채듯 잡고 엘리베이터로 이끌었다. 서연은 당황하여 손을 빼려 했지만
도진의 악력은 너무나도 강했다. 이거 놔 집에 갈 거야. 내일도 출근해야 한다고. 서연이 반항하며 소리쳤지만 도진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집 그 달동네 쪽방촌 말하는 건가? 그따위 곳에 널 다시 보낼 것 같아 오늘부터 여기가 내 집이야. 도진은 단호하게 말하며 그녀를 펜트하우스 현관 안으로 밀어 넣었다. 도진의 집은 마치 모델하우스처럼 깔끔했지만 사람의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차갑고 삭막했다. 넓은 거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지만 그 화려함조차 도진의 고독을 채워주지는 못하는 듯 했다. 도진은 서연을 소파에 앉히고는 주방으로 가서 얼음물을 한 잔 따라 단숨에 들이켰다. 타오르는 속을 진정시키려는 듯했다. 그는 다시 거실로 돌아와 팔짱을 낀 채 서연을 내려다보았다. 최미나 그 여자가 너한테 한 짓 그리고 박민재 그 자식이 널 모욕한 것 전부 다 기억해. 내가 하나도 빠짐없이 갚아줄 테니까. 도진의 눈빛은 복수심으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니 그러지 마. 부탁이야. 더 이상 내 일에 관여하지 마. 난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 내 도움 같은 거 필요 없어. 서연은 도진이 자신 때문에 또다시 위험한 싸움에 휘말리는 것을 원치 않았다. 이미 3년 전에도 그를 지키기 위해 떠났는데 이제 와서 다시 그에게 짐을 지울 수는 없었다. 하지만 도진은 서연의 양 어깨를 잡고 거칠게 흔들었다. 조용히 살아. 그게 조용히 사는 거야. 사람들 앞에서 와인 세례를 받고 모욕을 당하면서도 찍소리 못하고 있는 게 네가 원하던 삶이냐고. 제발 정신 좀 차려, 이서연. 도진의 고함 소리가 거실을 울렸다. 서연은 도진의 말에 반박할 수 없었다. 그의 말이 뼈 아프게 사실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으려 애썼다. 넌 몰라. 땡전 한 푼 없이 길거리에 나앉는 기분이 어떤 건지. 내일 당장 먹을 밥값을 걱정해야 하는 삶이 어떤 건지. 너 같은 재벌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거라고. 서연의 외침은 비명이 되어 터져나왔다. 도진은 서연의 눈에 고인 눈물을 보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은 통증을 느꼈다. 그는 서서히 잡고 있던 손의 힘을 풀고 서연을 품에 안았다. 거칠게 저항하던 서연도 결국 도진의 따뜻한 품 안에서 무너져 내리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조차 못하겠지.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내가 널 찾았으니까. 도진은 서연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 전의 분노는 온데간데 없이 다정하고 애틋하게 변해 있었다. 그는 서연을 아는 채 맹세했다. 다시는 널 혼자 두지 않아. 그리고 다시는 그 누구도 널 함부로 대하게 두지 않을 거야. 네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넌 내 울타리 안에 있어야 해. 그게 내가 널 지키는 방식이야. 도진의 품에서 서연은 오래전 잊고 있었던 안정감을 느꼈다. 그것은 지옥 같은 현실에서 유일하게 그녀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동아줄과도 같았다. 한참을 울다 지친 서연이 진정되자 도진은 그녀를 욕실로 안내했다. 씻고 나와 옷은 내가 준비해 줄 테니까 그 더러운 옷은 당장 버려. 서연은 순순히 고개를 끄덕이고 욕실로 들어갔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엉망진창이었다. 붉은 와인 자국이 선명한 유니폼을 벗어 쓰레기통에 처박으며 그녀는 지난 몇 년간의 고통스러웠던 기억들도 함께 버리기로 결심했다. 따뜻한 물이 몸에 닿자 긴장이 풀리며 노곤함이 밀려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도 물러설 곳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도진이 내민 손을 잡는 것만이 그녀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서연이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도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처리하고 있었다. 서연은 도진이 건네준 자신의 헐렁한 흰색 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묘하게 도진의 보호 본능을 자극했다. 도진은 노트북을 덮고 서연에게 다가갔다. 비서실의 지시에서 내일부터 미르그룹 디자인팀으로 출근하도록 조치했어. 내 전공 살려서 다시 시작해. 서연은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뭐라고 안 돼.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낙하산이라고 손가락질할 거야. 서연은 즉시 거절했지만 도진은 이미 예상했다는 듯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다. 남들 시선이 뭐가 중요해. 실력으로 증명하면 그만이야. 넌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어. 내가 아는 이서연은 대한민국 최고의 디자이너가 될 제목이었으니까. 도진의 말에는 서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담겨 있었다. 그는 서연의 젖은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최민아나 박민재 같은 놈들이 다시는 너한테 접근하지 못하게 법적인 조치도 취해놨어. 만약 그들이 너에게 손끝 하나라도 댄다면 그건 곧 미르그룹 전체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짓밟아 버릴 거야. 도진의 눈빛은 서늘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뜨거웠다. 서연은 도진의 눈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다시 시작될 사랑에 대한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했다. 알겠어. 기회를 줘서 고마워. 대신 조건이 있어. 내 실력으로 인정받을 때까지는 내가 네 여자라는 사실을 회사에 비밀로 해줘. 서연의 당찬 제안에 도진은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역시 이서연답군 좋아 약속하지 하지만 명심의 비밀을 지키는 건 회사 안에서뿐이야. 밖에서는 넌 철저하게 내 사람이야. 도진은 서연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계약을 봉인했다. 밤이 깊어가고 서울의 불빛들은 하나둘씩 꺼져갔지만 펜트하우스의 거실만은 두 사람의 온기로 채워지고 있었다. 도진은 와인잔을 들어 올리며 창밖을 응시했다. 최민아와 박민재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는 거대 권력들이 서연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이제부터 시작될 싸움은 3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치열하고 잔혹할 것이다. 하지만 도진은 두렵지 않았다. 잃어버렸던 자신의 반쪽을 되찾았고 이제는 지켜야 할 명확한 이유가 생겼기 때문이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빛나는 도시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읊조렸다. 전쟁은 이미 시작됐어 두고 봐.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이튿날 아침 서울의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금방이라도 비를 쏟아낼 듯한 무거운 기압이 도시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다. 도진의 펜트하우스에서 눈을 뜬 서연은 습관처럼 스마트폰을 켰다가 화면을 가득 채운 자극적인 헤드라인들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몰락한 재벌녀의 화려한 외출 자선 파티에서 재벌 총수를 유혹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는 어젯밤의 사건을 교묘하게 왜곡하여 서연을 신데렐라 콤플렉스에 빠진 꽃뱀으로 둔갑시켜 놓았다. 기사 내용은 마치 소설처럼 정교하게 조작되어 있었는데 서연이 의도적으로 최민아에게 접근해 시비를 걸었고 동정심을 유발하여 강도진 회장의 관심을 끌었다는 식의 악의적인 루머가 사실인 양 퍼져나가고 있었다. 댓글창은 서연을 비난하는 인신공격성 악플들로 도배가 되어 있었고 익명성 뒤에 숨은 대중들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마녀사냥을 즐기고 있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입술을 깨물었는데 이것은 분명 최민아의 집안인 태성건설이 언론을 매수하여 벌인 지심이 틀림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 피해자인 서연을 가해자로 몰아가며 여론을 조작하고 있었고 이는 힘없는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거대한 파도와도 같았다. 하지만 서연은 주저앉아 울기보다는 차라리 이 분노를 동력 삼아 일어서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욕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다짐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그들이 씌운 오명을 벗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면
악마와 손을 잡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싸우겠다고 맹세했다. 그녀의 눈빛은 예전의 유약함을 벗어던지고 차가운 이성이 번뜩이는 전사의 눈빛으로 변해 있었다. 한편 강남의 한 고급 브런치 카페에서는 최민아와 박민재가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최민아는 태블릿 PC로 서연에 대한 기사를 훑어보며 깔깔거리며 웃었는데 그녀의 얼굴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었다. 봐, 내가 뭘 했어. 언론은 돈만 주면 얼마든지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다니까. 이제 이서연은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얼굴 들고 다니지 못할 거야. 그녀는 포크로 케이크를 지식이며 잔인한 쾌감을 즐기고 있었다. 박민재는 맞은편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커피잔을 만지작거렸다. 미나야, 근데 강도진 회장이 가만히 있을까? 어제 그 눈빛은 장난이 아니었다고. 만약 그가 작정하고 덤비면 우리도 위험해질 수 있어. 박민재는 도진의 마지막 경고가 귓가에 맴돌아 좀처럼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다. 최민아는 박민재의 걱정이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차며 코웃음을 쳤다. 오빠는 겁도 많네. 강도진이 미쳤다고 다 망한 집안 딸내미 때문에 우리 태성건설이랑 전면전을 벌이겠어. 그냥 어제는 분위기에 취해서 영웅놀이 한번 해본 거겠지. 남자들은 원래 불쌍해 보이는 여자한테 잠깐 혹하는 법이잖아. 최민아는 도진의 행동을 그저 일시적인 호기심이나 치기로 치부해버렸다. 그녀의 오만함은 현실을 직시하는 눈을 가려버렸고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적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오히려 이번 기회에 서연을 완전히 매장시켜 다시는 자신의 눈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만들 궁리만 하고 있었다. 같은 시각 미르그룹 본사 최상층 회장실에는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강도진은 집무 책상에 앉아 모니터에 떠있는 악성 기사들을 차가운 눈으로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의 손에 들린 만년필이 뚝하고 부러질 듯 휘어져 있었다. 비서실장인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와 결제 서류를 내려놓으며 보고를 시작했다. 회장님 지시하신 대로 태성건설 관련 주식들을 우회 계좌를 통해 매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 풀린 유동 물량의 15%까지 확보했습니다. 도진은 시선을 모니터에서 떼지 않은 채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더 속도를 내 일주일 안에 30%까지 늘려 그리고 법무팀장 들어오라고 해. 저 쓰레기 같은 기사를 쓴 기자놈들과 배후 세력들 하나도 빠짐없이 명예훼손이랑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장 접수시켜. 도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확고한 사리가 담겨 있었다. 그는 단순히 서연을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태성건설이라는 기업 자체를 뿌리째 흔들어버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감히 내 여자를 건드리고도 무사할 줄 알았다면 큰 오산이지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주겠어. 도진은 태성건설의 재무제표를 훑어보며 그들의 약점이 될 만한 치명적인 고리를 찾고 있었다. 그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냉혈한으로 불리는 이유를 증명이라도 하듯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철저하게 이성적이고 계산적인 방식으로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태성건설이 진행 중인 대형 프로젝트들의 리스트가 붉은 펜으로 체크된 차에 놓여 있었다. 서연은 도진의 도움으로 미르그룹에 입사하기 전 마지막으로 자신의 과거를 정리하기 위해 예전 집을 찾았다. 압류 딱지가 붙어있는 낡은 가구들 사이에서 그녀는 아버지가 남긴 낡은 서류 가방 하나를 찾아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태성건설과의 합작 사업 과정에서 빼돌려진 자금 내역과 이중 장부의 사본이 담긴 USB가 그 안에 숨겨져 있었다. 당시에는 너무 무서워서 세상에 공개하지 못하고 숨겨두기만 했던 증거들이었지만 이제는 이것이 그녀가 가진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었다. 서연은 먼지 쌓인 USB를 손에 쥐며 떨리는 숨을 내쉬었다. 이것만 있으면 태성건설뿐만 아니라 그들과 결탁한 부패한 권력층까지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어.
그녀가 짐을 챙겨 나오려는데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문을 열어보니 수십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진을 치고 있었다. 기사가 나간 후 그녀의 거주지까지 추적해온 하이에나 같은 자들이었다. 이서연 씨 재벌 회장을 유혹한 게 사실입니까? 최민아 씨에게 일부러 와인을 쏟았다는 게 맞나요? 기자들은 서연에게 마이크를 들이대며 무례한 질문들을 쏟아냈다. 플래시 세례가 터지며 그녀의 시야를 가렸고 서연은 순간 현기증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꼿꼿이 들고 카메라를 응시하며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진실은 곧 밝혀질 겁니다. 부끄러운 짓을 한 사람은 제가 아니라 그들입니다. 서연의 당당한 태도에 기자들이 잠시 주춤하는 사이 검은색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이 인파를 해치고 나타났다. 도진이 미리 배치해둔 미르그룹 보안팀이었다. 죄송합니다만 길 좀 비켜주십시오. 이분은 저희 그룹의 보호를 받고 계십니다. 경호원들은 능숙하게 기자들을 밀어내고 서연을 안전하게 차량으로 인도했다. 차 안에 앉은 서연은 창밖으로 멀어지는 기자들을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도진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자신을 철저하게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다. 그녀는 주머니 속에 있는 USB를 다시 한번 꽉 쥐었다. 이제는 내가 그에게 보답할 차례야. 미르그룹 본사에 도착한 서연은 디자인팀 신임팀장으로 발령받았다. 낙하산 인사라는 소문이 이미 사내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기에 직원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그녀가 사무실에 들어서자 쑥덕거리던 소리가 뚝 끊기고 싸늘한 침묵이 흘렀다. 팀원들은 그녀를 투명 인간 취급하거나 경멸 어린 눈빛으로 흘겨보았다. 하지만 서연은 기죽지 않고 자신의 자리로 걸어가 짐을 풀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차가운 시선을 바꾸는 방법은 오직 압도적인 실력으로 그들을 납득시키는 것뿐이라는 것을. 그녀는 도진에게 폐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곳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여야 했다. 오후가 되자 태성건설 측에서 미르그룹에 공식적인 항의 공문을 보내왔다. 자신들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직원을 채용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즉각적인 해고를 요구한다는 뻔뻔한 내용이었다. 도진은 그 공문을 보자마자 찢어서 쓰레기통에 처박았다. 그리고는 즉시 태성건설 회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최 회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 회장, 이게 무슨 일인가 자네가 우리 딸아이와 오해가 있었던 모양인데. 도진은 상대의 말을 차갑게 끊어버렸다. 오해는 없습니다. 저는 제 사람을 건드린 대가를 묻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태성건설이 진행하는 모든 입찰건에 대해 미르그룹이 참여할 것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전화를 끊은 도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다. 태성건설은 정부 주도의 대규모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 입찰을 앞두고 사활을 걸고 있었는데 도진이 급한에 뛰어들겠다고 선언한 것은 사실상 태성건설의 숨통을 끊어놓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었다. 미르그룹의 자금력과 기술력이라면 태성건설 따위는 상대가 되지 않았다. 도진은 서연이 가져온 USB의 존재를 아직 모르고 있었지만 그가 준비한 금융 공격만으로도 태성건설은 이미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주식시장에서는 미르그룹의 적대적 인수 합병 소문이 돌면서 태성건설의 주가가 요동치고 있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올 무렵 서연은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아 디자인 시안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다. 모두가 퇴근한 뒤에도 그녀는 멈추지 않고 펜을 움직였다. 그때 탕비실 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져 고개를 돌려보니 도진이 커피 2잔을 들고 서 있었다. 회장님이 여긴 어쩐 일이세요? 직원들이 보면 어쩌려고. 서연이 놀라 일어나려 하자 도진은 손을 들어 제지하며 다가와 옆자리에 앉았다.
다들 퇴근했어. 보고 싶어서 못 참겠는데 어떡해. 도진은 장난스럽게 웃으며 커피를 건넸지만 그의 눈 밑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다. 서연은 그런 그가 안쓰러워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무리하지 마, 나 때문에. 회사에 손해 끼치는 건 싫어. 서연의 걱정스러운 말에 도진은 그녀의 손등에 입을 맞추며 고개를 저었다. 손해라니, 이건 투자야. 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투자. 그리고 태성건설 놈들은 언젠가 한번 손을 봐야 했어. 이번 기회에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것뿐이야. 도진의 말은 서연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USB를 꺼내 도진의 앞에 내려놓았다. 이거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 아버지가 남기신 건데. 태성건설에 비자금 장부랑 로비 내역이 들어있어. 도진의 눈이 커졌다. 그는 USB와 서연을 번갈아 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이건 단순한 도움이 아니야. 핵폭탄급 무기인데 네가 이걸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도진은 서연을 와락 끌어안았다. 이로써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졌다. 도진의 자금력과 서연이 가져온 결정적인 증거가 합쳐진다면 태성건설은 빠져나갈 구멍 없이 완벽하게 무너질 것이었다. 도진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다. 좋아, 이제 판은 다 짜였어. 내일 아침부터 태성건설은 지옥을 맛보게 될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결의에 찬 눈빛을 교환했다. 창밖에는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도시는 거대한 폭풍우를 예고하고 있었다. 미르그룹 디자인 센터의 아침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분주하게 시작되었지만 그 공기의 흐름은 미묘하게 달랐다. 특별 채용으로 입사하여 단숨에 수석팀장 자리를 꿰찬 이서연을 향한 직원들의 시선은 차가운 얼음장과도 같았기 때문이다. 탕비실이나 복도에서는 그녀가 회장의 내연녀라는 소문이 사실인 양 부풀려져 퍼지고 있었고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들리던 웃음소리가 뚝 끊기는 일이 반복되었다. 특히 차기 팀장 승진이 유력했던 김 과장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하며 서연의 업무 지시를 교묘하게 무시하거나 자료를 늦게 넘기는 식으로 텃세를 부렸다. 하지만 서연은 그들의 유치한 괴롭힘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았고 오로지 다가오는 신규 브랜드 런칭 프로젝트인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밤낮 없이 일에만 매진하며 묵묵히 버텨내고 있었다. 서연은 김 과장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진작부터 눈치채고 있었는데 그의 시선이 항상 자신의 모니터와 책상 위 서류들을 향해 있었기 때문이었다. 김 과장은 틈만 나면 서연의 자리를 기웃거리며 진행 상황을 캐물었고 회의 시간에는 서연의 아이디어를 깎아내리기 바빴지만 뒤돌아서는 몰래 메모를 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서연은 이것이 단순한 질투가 아니라 외부의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강한 직감을 느꼈다. 최민아와 박민재가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위인들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서연은 회사 내부에 그들의 첩자가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그녀는 불안해하기보다는 이 상황을 역으로 이용하기로 결심하고 치밀한 덫을 놓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며칠 후 서연은 늦은 밤까지 사무실에 남아 최종 시안 작업을 마무리하는 척 연기를 했다. 모두가 퇴근하고 사무실의 정적이 감돌 때 그녀는 최종 골 확정 보안 맵 A안이라는 이름의 파일을 바탕화면에 눈에 띄게 저장해 두었다. 그리고는 일부러 USB를 컴퓨터에 꽂아둔 채 화장실을 다녀오는 척 자리를 비웠다. 어둠 속에서 숨죽이고 기다리던 그림자가 서연의 책상으로 은밀하게 다가왔고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조작하여 파일을 복사하기 시작했다. 예상대로 김 과장이었다. 그는 주변을 두리번거하며 식은땀을 흘렸지만 서연이 복도 끝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훔친 데이터를 주머니에 넣고 황급히 사무실을 빠져나갔다. 김 과장으로부터 훔친 디자인 파일을 전송받은 최민아는 쾌재를 부르며 샴페인을 터뜨렸다. 그것은 미르그룹이 사활을 걸고 준비하던 혁신적인 디자인이었고 이것을 먼저 출시한다면
미르그룹에 치명타를 입히는 것은 물론 이서연을 업계에서 영원히 매장시킬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최민아는 즉시 태성건설 산하의 패션 브랜드 팀을 소집하여 밤샘 작업을 지시했고 기존의 생산 라인을 전면 중단하면서까지 훔친 디자인의 제품 생산을 강행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강도진과 이서연이 절망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보며 비웃어줄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에 디자인에 숨겨진 치명적인 결함을 검토할 겨를조차 없었다. 일주일 뒤 태성패션의 신제품 런칭쇼가 성대하게 개최되었고 언론은 태성의 획기적인 디자인에 찬사를 쏟아냈다. 미르그룹 내부는 발칵 뒤집혔다. 아직 공개되지도 않은 미르의 디자인과 똑같은 제품이 경쟁사에서 먼저 출시되었으니 이는 명백한 기밀 유출이었기 때문이었다. 임원들은 긴급 회의를 소집하여 서연을 호출했고 회의실의 분위기는 살벌하기 그지없었다. 김 과장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서연을 범인으로 몰아세웠다. 이 팀장이 오고 나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쟁사 회장의 딸과 동창이라던데 혹시 일부러 정보를 넘긴 것 아닙니까? 임원들의 의심 어린 눈초리가 서연에게 쏠렸지만 그녀의 표정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서여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띄웠다. 화면에는 태성이 출시한 제품의 설계도와 서연이 준비한 진짜 디자인이 나란히 비교되어 있었다. 여러분, 태성이 훔쳐간 디자인은 제가 파어놓은 함정입니다. 서연의 당당한 발언에 회의실이 술렁거렸다. 그녀는 태성이 출시한 제품의 소재, 배합 비율을 확대한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다. 유출된 AR은 겉보기에는 화려하지만 특정 습도 이상에서는 색상이 급격하게 변색되고 내구성이 떨어지도록 의도적으로 설계된 폐기안입니다. 태성은 검증도 없이 그걸 그대로 베껴서 출시했으니 일주일 안에 대규모 환불 사태와 소비자 불만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임원들은 서연의 치밀한 전략에 입을 다물지 못했고 김 과장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벌벌 떨리기 시작했다. 서연은 김 과장을 똑바로 쳐다보며 싸늘하게 말했다. 그리고 제 컴퓨터에 접근 기록을 남긴 사람이 누구인지 보안팀 CCTV에 아주 선명하게 찍혀 있더군요, 김 과장님.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고 보안팀 직원들이 들어와 김 과장을 양쪽에서 붙잡았다. 그는 억울하다며 소리를 질렀지만 모든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기에 빠져나갈 구멍은 없었다. 도진은 상석에 앉아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서연을 향해 만족스러운 미소를 보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여자가 단순히 보호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함께 전장에 설 수 있는 강인한 파트너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태성패션의 몰락은 서연의 예언대로 정확하게 진행되었다.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 사이에서 옷이 변색되고 찢어진다는 항의가 빗발치기 시작했고 SNS에는 태성 제품의 저급한 품질을 조롱하는 게시물들이 도배되었다. 언론은 태성의 표절 의혹과 품질 논란을 대서특필했고 태성건설의 주가는 곤두박질쳤다. 최민아는 분노에 차서 사무실 집기를 때려 부수며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녀가 서연을 무너뜨리기 위해 팠던 함정이 오히려 자신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어 돌아온 것이었다. 박민재는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동분서주했지만 미르그룹 법무팀이 산업 스파이 혐의와 저작권 침해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들은 막다른 골목에 몰리게 되었다. 미르그룹은 이 혼란을 틈타 서연의 진짜 디자인인 미르 S 컬렉션을 전격 공개했다. 태성의 조잡한 카피 제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한 마감과 독창적인 디자인은 대중들을 열광시키기에 충분했다. 서연은 런칭 행사 무대 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자신의 디자인 철학을 발표했고 그녀의 우아하고 당당한 모습은 생중계로 전 국민에게 전달되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낙하산이라 비난했던 과거를 잊고
실력과 미모를 겸비한 천재 디자이너라 칭송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무대 아래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도진과 눈을 맞추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승리의 미소이자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의 표현이었다. 행사가 끝난 후 대기실로 돌아온 서연은 긴장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때 도진이 들어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따뜻한 차를 건넸다. 정말 대단했어. 오늘 가장 빛나는 별은 단연코 당신이었어. 도진의 칭찬에 서연은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네가 믿어준 덕분이야. 혼자였다면 절대 해내지 못했을 거야. 도진은 서연의 손을 잡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태성은 이번 일로 큰 타격을 입었지만 아직 완전히 무너지진 않았어. 그들은 쥐새끼처럼 다시 기어오를 거야. 그때는 내가 확실하게 끝을 보겠어. 서연은 도진의 눈에서 결연한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 다음 날 미르그룹은 태성건설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도진은 서연이 건네준 USB에 담긴 이중 장부와 비자금 조성 내역을 검찰에 익명으로 제보했고 동시에 태성건설의 채권단 압박을 시작했다. 자금줄이 막히고 검찰 수사까지 겹친 태성건설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이했다. 최 회장은 도진에게 전화를 걸어 협상을 시도했지만 도진은 비서실을 통해 모든 연락을 차단했다. 그는 자비란 없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서연은 뉴스에서 태성건설 본사가 압수수색 당하는 장면을 보며 아버지가 겪었던 고통이 조금이나마 씻겨 내려가는 기분을 느꼈다. 그러나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무는 법이었다.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한 최민아와 박민재는 이성을 잃고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진과 서연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비열하고 위험한 방법을 선택하기로 했다. 심부름센터 직원에게 은밀한 연락을 취하는 박민재의 눈빛은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고 최민아는 옆에서 손톱을 물어뜯으며 도끼 어린 중얼거림을 반복했다. 이서연 죽여버릴 거야. 내 모든 걸 뺏어간 년 가만두지 않겠어. 그들의 어두운 음모가 서연의 찬란한 성공 뒤편에서 조용히 또아리를 틀고 있었다. 퇴근길 서연은 왠지 모를 서늘함에 뒤를 돌아보았다. 지하 주차장의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그녀는 발걸음을 재촉하여 채 올랐고 차 문이 잠기는 소리를 듣고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녀가 시동을 걸고 출발하려는 순간 뒷좌석에서 검은 마스크를 쓴 괴한이 튀어나와 그녀의 입을 틀어막았다. 서연이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약품 냄새가 나는 손수건이 코를 덮치면서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희미해지는 시야 속에서 박민재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고 서연은 도진의 이름을 부르지 못한 채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강도준은 약속된 시간이 한참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는 서연을 기다리며 초조함에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고 있었다. 평소 시간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그녀였기에 전화조차 받지 않는 상황은 불길한 예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자리에서 일어나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고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보안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서연의 위치를 추적하라고 지시했다. 주차장에 도착한 도진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덩그러니 열려있는 서연의 차 문과 바닥에 떨어져 액정이 깨진 휴대폰이었다. 그것을 본 순간 도진의 이성은 툭 하고 끊어졌고 혈관을 타고 흐르는 피가 차갑게 식어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주워들었고 화면에 남은 최민아의 부재중 전화 기록을 보는 순간 범인이 누구인지 직감했다. 도진은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며 보안팀장에게 당장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하고 이동 경로를 파악하라고 고함쳤다. 미르그룹의 최정예 보안 요원들이 즉각 소집되었고 서울 시내의 방범 카메라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납치 차량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도진은 운전석에 올라타 엑셀러레이터를 끝까지 밟으며 밤거리를 질주했다. 감히 내 심장을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처참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겠어. 도진의 눈동자는 살기로 번들거렸고 머릿속에는 오로지 서연을 무사히 구해내고 그들을 파멸시키겠다는 생각뿐이었다. 차량의 GPS 신호는 도심을 벗어나 경기도 외곽에 버려진 공사장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그곳은 공교롭게도 태성건설이 자금난으로 공사를 중단한 폐허였다. 한편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정신을 차린 서연은 손발이 밧줄로 묶인 채 입에는 테이프가 붙여져 있었다. 희미한 전등 하나만이 위태롭게 흔들리는 공사장 컨테이너 안에는 광기에 사로잡힌 최민아와 초조한 기색이 역력한 박민재가 서 있었다. 최민아는 서연이 눈을 뜨자 다가와 테이프를 거칠게 떼어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야 일어났니? 네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볼 풍경이 이런 곳이라 유감이네. 그녀의 눈은 이미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할 정도로 탁하게 흐려져 있었다. 서연은 공포를 억누르며 그들을 노려보았다. 이런 짓을 하고도 무사할 것 같아 강도진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서연의 경고에도 최민아는 깔깔거리며 비웃을 뿐이었다. 강도진, 그 인간이 오기 전에 모든 게 끝날 거야. 우리는 널 인질로 삼아 그에게 태성건설, 인수포기 각서를 받아낼 거거든. 그리고 너는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는 거지. 박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서연의 휴대폰을 만지작거리지며 도진에게 협박 전화를 걸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이 방법만이 자신들이 살 길이라고 믿고 있는 어리석은 도박사였다. 서연은 그들의 계획이 얼마나 허술하고 위험한지 알고 있었기에 연민마저 느껴졌다. 너희는 이미 끝났어. 도진 씨가 오면 너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고통을 겪게 될 거야. 지금이라도 멈춰, 어리자. 서연의 차분한 설득은 오히려 박민재의 불안감을 자극하여 그를 더욱 난폭하게 만들었다. 그때 공사장 입구 쪽에서 굉음과 함께 거대한 철문이 부서져 나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박민재와 최민아가 쏘스라치게 놀라 창밖을 내다보는 순간 수십 대의 검은 차량들이 공사장 안으로 들이닥치며 헤드라이트를 비췄다.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강력한 빛이 컨테이너를 포위했고 확성기에서는 무장 해제를 요구하는 경고방송 대신 섬뜩한 침묵만이 흘렀다. 도진은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그대로 차를 몰아 컨테이너 입구를 들이받았다. 쿵하는 충격음과 함께 컨테이너가 흔들렸고 박민재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먼지 구름 사이로 걸어 나오는 도진의 모습은 지옥에서 올라온 사신 그 자체였다. 도진은 쇠파이프를 든 깡패들이 덤벼들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들을 제압해 나갔다. 그의 주먹은 정확하고 치명적이었으며 분노가 실린 발차기는 뼈가 부러지는 소리를 만들어냈다. 순식간에 고용된 깡패들이 바닥에 뒹굴자 박민재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고 최민아는 식칼을 집어들고 서연의 목에 겨누며 악을 썼다. 오지마 한 발자국만 더 오면 이 년을 죽여버릴 거야. 도진은 그 모습을 보고 걸음을 멈췄지만 그의 표정에는 일말의 두려움도 없었다. 그는 품에서 담배를 꺼내 물고 불을 붙인 뒤 천천히 연기를 내뿜으며 최민아를 바라보았다. 찌르고 싶으면 찔러봐 대신 내 아버지는 감옥에서, 너는 지옥에서 평생을 보내게 될 테니까. 도진의 압도적인 기세에 눌린 최민아의 손이 파르르 떨렸다. 도진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덧붙였다. 너희가 여기서 이러고 있는 동안 세상이 어떻게 뒤집혔는지 궁금하지 않나? 지금 당장 뉴스를 확인해봐. 도진의 말에 박민재는 홀린 듯 자신의 휴대폰을 켰다. 화면에는 태성건설 최종 부도 처리, 검찰 전격 압수수색이라는 속보가 붉은 글씨로 떠 있었다. 도진이 이곳으로 오는 동안 그의 지시를 받은 미르그룹 전략기획실이
서연이 건네준 비자금 장부를 검찰과 언론에 동시에 터뜨린 것이었다. 태성건설의 모든 계좌는 동결되었고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되었으며 최 회장은 이미 긴급 체포된 상태였다. 거짓말이야. 이건 말도 안 돼. 박민재는 절망적인 비명을 지르며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그들이 서연을 납치하여 협박하려던 계획은 이미 회사가 공중분해되면서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어버린 것이었다. 최민아는 충격으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그 순간 칼이 손에서 떨어졌다. 도진은 맹수처럼 달려들어 서연을 끌어안고 뒤따라 들어온 경호원들이 최민아와 박민재를 바닥에 짓눌러 제압했다. 서연은 도진의 품에 안기자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무서웠어. 정말 다시는 못 보는 줄 알았어. 도진은 떨고 있는 서연의 등을 감싸 안으며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늦어서 미안해. 이제 다 끝났어. 아무도 널 해칠 수 없어. 도진은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는 최민아와 박민재를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너희가 선택한 길이다.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내 눈에는 피눈물이 난다는 걸 왜 몰랐지? 그는 경호원들에게 손짓하며 짧게 명령했다. 경찰에 넘겨 납치 감금 살인 미수 혐의까지 추가해서 콩밥이나 실컷 먹게 해줘. 먹게 해줘.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기 시작했고 폐허가 된 공사장 위로 붉고 푸른 경광등 불빛이 어지럽게 춤을 추었다. 한때 재벌가의 딸과 유망한 사업가였던 두 남녀는 이제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비참하게 끌려가고 있었다. 그것은 그들의 오만과 탐욕이 불러온 인과응보였다. 도진은 서연을 안아올려 자신의 차 뒷좌석에 태웠다. 그는 준비해둔 담요로 그녀를 꼼꼼하게 감싸주고는 비서에게 따뜻한 차를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차 안에 따뜻한 공기가 얼어붙었던 서연의 몸을 녹여주었고 도진은 그녀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정리해주며 애틋한 눈빛을 보냈다. 오늘 밤 태성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거야. 그리고 내일 아침 해가 뜨면 너를 괴롭히던 모든 것들도 함께 사라져 있을 거야. 도진의 말처럼 창밖에는 태성건설의 몰락을 알리는 뉴스 특보가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것은 잔인하지만 완벽한 복수였고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기 위한 남자의 처절한 응징이었다.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서연은 도진의 어깨에 기대어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도진은 잠든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고. 그녀가 걷는 길에 장미꽃만 뿌려줄 수는 없더라도 최소한 가시밭길은 자신이 모두 밟아 없애주겠다고. 그는 휴대폰을 들어 법무팀장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태성 관련자들 합의는 절대 없다. 최고 형량을 받도록 끝까지 밀어붙여. 도시의 불빛은 다시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 빛의 주인은 바뀌어 있었다. 어둠을 걷어낸 자리에는 새로운 왕과 여왕이 탄생하고 있었고 그들의 전설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계절이 바뀌어 차가웠던 겨울바람이 물러가고 따스한 봄 기운이 대지를 감싸기 시작했던 이서연의 인생에도 진정한 봄이 찾아오고 있었다. 태성건설의 몰락은 대한민국 재계를 강타한 거대한 태풍이었고 그 중심에 서 있던 서연은 이제 피해자가 아닌 정의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미르그룹의 법무팀과 검찰의 공조수사는 거침없이 진행되어 태성건설의 비자금 장부는 만천하에 공개되었고 최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들은 줄줄이 구속되었다. 한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태성의 주식은 상장 폐지 절차를 밟으며 휴지 조각이 되었고 화려했던 그들의 사옥에는 압류 딱지와 함께 을씨년스러운 정막만이 감돌았다. 서연은 사무실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평화로운 도심의 풍경을 바라보며 지난 몇 달간의 폭풍 후 같았던 시간들이 이제야 비로소 정리되어 가고 있음을 실감했다. 반면 구치소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최민아와 박민재의 삶은 지옥 그 자체였다. 모든 재산이 동결되고 신용불량자가 된 그들은
당장 머물 곳조차 마땅치 않아 싸구려 여간방을 전전해야만 했다. 그들을 따르던 친구들과 지인들은 전염병을 피하듯 모두 연락을 끊었고 언론과 대중은 그들을 파렴치한 범죄자라며 손가락질했다. 특히 최민아는 우울증과 공황장애에 시달리며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박민재는 술에 절어 살며 서로를 원망하고 헐뜯는 것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들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은 피해자인 서연과 도진에게 용서를 빌고 합의를 받아내어 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것뿐이었다. 자존심이고 뭐고 이미 바닥에 떨어진 지 오래인 그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미르그룹 본사 로비로 향했다. 미르그룹의 웅장한 로비에 나타난 최민아와 박민재의 몰골은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한때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고 거만하게 굴었던 최민아는 헝클어진 머리에 색이 바랜 코트를 걸치고 있었고 박민재 역시 초췌한 얼굴로 눈치를 살피며 경비원들에게 사정하고 있었다. 제발 한 번만 회장님을 뵙게 해주세요. 서연이 아니 이서연 이사님이라도 만나게 해주세요. 제발요. 그들의 애원하는 목소리는 로비를 지나던 직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수군거렸다. 한때 갑질의 대명사였던 그들이 이제는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을의 위치에서 구걸하고 있는 모습은 권불 10년이라는 옛말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었다. 보안 요원들이 그들을 끌어내려 하자 최민아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회장실에서 모니터로 이 상황을 지켜보던 강도진의 인매가 싸늘하게 비틀렸다. 김 실장 당장 경찰 불러서 업무방해죄로 끌고 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도진은 그들에게 일말의 동정심도 느끼지 못했다. 그들이 서연에게 저지른 짓을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내려가서 짓밟아버리고 싶었지만 자신의 손을 더럽힐 가치조차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그때 서연이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빛은 깊고 단호했다. 그냥 돌려보내지 마요. 만나겠어요. 서연의 말에 도진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뭐 하러 그런 쓰레기들을 만나 감정 소비할 필요 없어. 그냥 법대로 처리하면 돼. 도진은 서연이 또다시 상처받을까봐 걱정스러운 마음에 만류했다.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도진의 책상 앞으로 다가왔다. 아니요. 이건 내가 끝내야 할 일이에요. 그동안은 당신 뒤에 숨어서 보호만 받았지만 마지막 매듭은 내 손으로 짓고 싶어요. 그래야 내 안의 상처도 완전히 치유될 것 같아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도진은 잠시 그녀의 눈을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정원한다면 그렇게 해. 대신 내가 옆에 있을 거야. 그들이 허튼 수작 못 부리게. 도진은 인터폰을 눌러 비서실에 지시했다. 로비에 있는 그 불청객들 소회의실로 데려와 보안팀 대기시키고 도진과 서연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마지막 심판의 장소로 향했다. 소회의실에 무거운 문이 열리고 최민아와 박민재가 들어왔다. 그들은 고급스러운 가죽 소파에 앉아있는 도진과 서연을 보자마자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서연아, 아니 이사님, 정말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나 봐.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 아빠 감옥에서 쓰러지셨대. 나까지 들어가면 우리 집안은 정말 끝이야. 최민아는 눈물 콧물을 쏟으며 서연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했지만 도진의 차가운 눈빛에 기겁하며 손을 거두었다. 박민재 역시 비굴하게 머리를 조아리며 변명을 늘어놓았다. 서연아, 나도 어쩔 수 없었어. 태성 쪽에서 압박하니까 네가 이해해줘. 우리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탄원서 한 장만 써주면 안 될까? 내가 평생 은혜 갚으며 살게. 서연은 무릎 꿇고 비는 두 사람을 내려다보며 기묘한 감정을 느꼈다. 몇 달 전 호텔 연회장에서 자신을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조롱하던 그들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오버랩되면서 인생의 아이러니를 실감했다.
복수하면 통쾌할 줄 알았는데 막상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진 그들을 보니 통쾌함보다는 씁쓸함과 연민이 먼저 들었다. 하지만 그것은 용서와는 다른 종류의 감정이었다. 서연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예정이라 민재 씨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네요. 당신이 나를 배신하고 우리 가족을 외면했을 때 이미 그 정은 끝났어. 끝났어요. 그리고 미나, 너는 내가 와인을 뒤집어 쓰고 모욕당할 때 즐거워했지. 그때 너는 나에게 자비를 베풀었니? 서효연의 차분하지만 뼈를 찌르는 질문에 최미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흐느끼기만 했다. 서연은 테이블 위에 놓인 물잔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너희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뺏으려 했고 심지어 내 목숨까지 위협했어. 그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악이었어. 이제 와서 눈물 몇 방울로 그 죄를 씻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건 너희가 짓밟은 내 자존심과 우리 가족의 고통에 대한 모독이야. 서연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회의실 안을 가득 채우는 위엄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그들을 심판하는 재판관의 위치에 서 있었다. 나는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법이 정한 대가를 죗값 하나 깎지 말고 온전히 치러 그게 내가 너희에게 베풀 수 있는 마지막 잡이야. 최미나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그녀는 마지막 발악처럼 소리를 질렀다. 너무하잖아. 너는 이제 다 가졌으면서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우리가 감옥에 가야 속이 시원하겠냐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최미나의 태도에 도진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묵직한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본데 네가 지금 숨쉬고 있는 것도 서연이가 자비를 베풀었기 때문이야. 내 방식대로 했으면 너희는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졌을 테니까. 도진의 서슬 퍼런 경고에 최미나는 입을 다물고 공포에 질려 떨었다. 도진은 시계를 보며 보안팀장을 불렀다. 시간 낭비는 이쯤 하지. 이자들 끌어내. 보안 요원들이 들어와 최미나와 박민재의 양팔을 붙잡고 일으켜 세웠다. 안 돼. 서연아 제발 살려줘. 회장님 한 번만요. 그들은 끌려나가면서도 비명을 지르며 애원했지만 굳게 닫힌 회의실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다. 그들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복도 끝으로 사라지자 회의실에는 다시 고요한 정적이 찾아왔다. 서연은 긴장이 풀린 듯 깊은 숨을 내쉬며 소파에 몸을 기대었다. 마치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기분이었다. 이제 정말 끝났다는 실감이 비로소 피부에 와닿았다. 과거의 망령들은 사라졌고 이제 그녀의 앞에는 깨끗하게 비워진 새로운 캔버스만이 남아있었다. 도진은 서연의 옆에 앉아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고생했어. 정말 잘했어. 네가 자랑스러워. 도진의 따뜻한 위로에 서연은 여튼 미소를 지으며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었다. 당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나를 지켜줘서 그리고 끝까지 믿어줘서 고마워요. 서연은 도진의 손을 잡고 자신의 볼에 비비며 온기를 느꼈다. 도진은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부드럽게 속삭였다. 이제 우리를 방해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과거는 묻어두고 우리만의 미래를 그리러 가자. 너와 함께라면 어디든 천국일 테니까. 며칠 뒤 태성건설의 최종 부도 처리와 함께 최미나와 박민재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그들에게 적용된 특수감금 폭행 교사 및 경제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으며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뉴스를 통해 이 소식을 접한 서연은 덤덤하게 TV를 껐다. 이제 그들은 그녀의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진 타인일 뿐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따스한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고
그녀는 디자이너로서 새로운 컬렉션을 구상하기 위해 스케치북을 펼쳤다. 미르 그룹 디자인실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서연의 리더십 아래 팀원들은 똘똘 뭉쳐 최고의 성과를 내고 있었고, 사내에서도 서연을 롤모델로 삼는 직원들이 늘어났다. 도지는 회사 로비에 서연의 대표작들을 전시하는 갤러리를 만들어 주었고, 그녀의 재능이 세상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두 사람은 일과 사랑 모든 면에서 완벽한 파트너가 되어 서로를 성장시키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도지는 서연을 데리고 시외의 한적한 수목원으로 드라이브를 나갔다. 벚꽃이 만개한 산책로를 걸으며 도지는 주머니 속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만지작거렸다. 서연아, 기억나?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내가 널 보고 뭐라고 했는지. 도진의 질문에 서연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히 기억하죠. 싸가지 없는 재벌 3세라고 생각했었는데. 두 사람은 옛 추억을 이야기하며 웃음꽃을 피웠다. 도진은 멈춰서서 서연을 마주 보았다. 그때나 지금이나 너는 나에게 유일한 여자야.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거고. 도진은 무릎을 꿇고 반지를 꺼내 들었다. 이서연, 나랑 결혼해줘. 더 이상 내 여자가 아니라 내 아내로서 평생 내 곁에 있어줬으면 해. 흩날리는 벚꽃잎 아래에서 도진의 프로포즈는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아름다웠다. 서연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평생 당신 곁에서 당신만을 사랑할게요. 도진은 서연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그녀를 번쩍 안아 올렸다.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도진의 환호성이 수목원에 울려 퍼졌다.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뜨겁게 입을 맞추었다. 지나온 시련과 아픔들은 이 순간을 더욱 빛나게 해주는 걸음이 되었고, 두 사람의 사랑은 비바람을 견뎌낸 나무처럼 단단하게 뿌리를 내렸다. 이제 그들 앞에는 꽃길만이 펼쳐져 있었다. 악인들은 심판받았고 선한 이들은 승리했으며 사랑은 완성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해피엔딩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팡파르였다. 서울의 가을이 절정에 달해 온 거리가 붉고 노란 단풍으로 물들 무렵 대한민국 상류사회의 시선은 다시 한 번 더 하이츠 호텔로 집중되고 있었다. 1년 전 그곳은 이서연에게 씻을 수 없는 치욕과 몸열감을 안겨준 지옥 같은 장소였으나 오늘 그곳은 그녀를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여왕으로 등극시킬 축제의 장으로 변모해 있었다. 호텔 입구에서부터 로비까지 이어지는 길에는 수천 송이의 백합과 작약이 장식되어 그윽한 향기를 뿜어내고 있었고, 초대받은 정재계 인사들의 최고급 세단 행렬이 끝없이 이어졌다. 미르그룹 강도진 회장과 수석 디자이너 이서연의 결혼식은 단순한 예식을 넘어 두 사람이 함께 쌓아 올린 견고한 성을 만천에 선포하는 대관식과도 같았다. 언론사들은 이 세기의 결혼식을 취재하기 위해 새벽부터 진을 치고 있었고, 호텔 주변은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며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다. 신부 대기실의 커다란 전신 거울 앞에 선 서연은 자신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깊은 감회에 젖어들었다. 순백의 실크 위에 수천 개의 다이아몬드가 은하수처럼 박힌 웨딩드레스는 그녀가 직접 디자인한 것으로 그녀의 우아함과 강인함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었다. 1년 전 붉은 와인을 뒤집어 쓰고 떨던 초라한 유니폼 대신 지금 그녀의 몸을 감싸고 있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갑옷이었다. 거울 속의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동정을 바라는 피해자가 아니었으며 시련을 딛고 일어서 스스로 빛을 내는 승리자였다. 서연은 떨리는 손을 들어 가슴에 얹으며 지난 시간들을 회상했다. 바닥까지 떨어졌던 절망의 순간에 손을 내밀어준 도진이 있었기에, 그리고 그 손을 잡고 일어설 용기를 낸 자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영광이 존재할 수 있었다. 똑똑하는 노크 소리와 함께 대기실 문이 열리고 턱시도를 완벽하게 차려입은 도진이 들어왔다. 그는 눈부신 서연의 모습에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다가 천천히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오늘 당신은 내가 본 그 어떤 보석보다 아름다워 내 심장이 멈출 것 같군. 도진의 찬사에 서연은 수줍게 미소 지으며 그의 넥타이를 매만져 주었다. 당신이야말로 너무 멋져서 다른 여자들이 탐낼까봐 걱정되는데요.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사랑과 신뢰를 확인했다. 도진은 서연의 손등에 키스하며 나직하게 속삭였다. 준비됐어. 이제 세상을 우리 발 아래 둘 시간이야.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팔짱을 꼈다.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지고 설렘과 기대만이 가슴 벅차게 차올랐다. 그랜드 볼룸의 거대한 문이 열리기 직전 장내에는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선율이 흐르기 시작했다. 하객석을 가득 채운 천여 명의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입구를 주시했고 사회자의 개식 선언과 함께 문이 천천히 열렸다. 눈부신 조명이 쏟아지는 버진 로드 입구에 도진과 서연이 나란히 섰을 때 사람들 사이에서는 감탄과 탄성이 터져나왔다. 과거 서연을 비웃고 조롱했던 이들도 이제는 경애와 부러움이 가득한 눈빛으로 그녀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서연은 고개를 꼿꼿이 들고 도진과 발을 맞추어 한 걸음씩 내디뎠다. 그녀의 발걸음 하나하나는 과거의 아픔을 밟고 넘어서 미래로 향하는 당당한 행진이었다. 도진은 그녀의 손을 꽉 잡고 그 어떤 흔들림도 없도록 든든하게 지탱해 주었다. 줄의 단상 앞에 선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평생의 서약을 준비했다. 주례사의 긴 연설이 이어지는 동안 도진은 서연에게서 잠시도 눈을 떼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겪었던 고통과 눈물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지금 이 순간 그녀가 보여주는 환한 미소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맹세했다. 그녀의 눈에서 다시는 슬픔의 눈물이 흐르게 하지 않겠다고 그녀가 가는 길에 어둠이 내리면 기꺼이 자신이 불을 밝히는 등대가 되어주겠다고 다짐했다. 서연 역시 도진의 깊은 눈동자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남자는 내게 생명을 불어넣어준 구원자이자 나를 완성시켜준 반쪽이라고 평생 그를 존경하고 사랑하며 그의 가장 강력한 아군에 되겠다고 결심했다. 서약의 순서가 되자 도진은 미리 준비한 반지를 꺼내 서연의 손가락에 끼워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맹세했다. 나 강도진은 그 어떤 시련이 닥쳐도 당신을 놓지 않을 것이며 내 생이 다하는 날까지 당신만을 위한 방패가 될 것을 맹세합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장내의 많은 여성들이 눈시울을 붉혔다. 이어 서연도 도진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며 또렷한 목소리로 화답했다. 나 이서연은 당신이 내게 준 사랑과 믿음을 배로 돌려줄 것이며 당신이 지칠 때 쉴 수 있는 가장 편안한 안식처가 될 것을 맹세합니다. 두 사람의 맹세가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고 도진은 서연을 끌어당겨 뜨겁게 입을 맞추었다. 그것은 두 영혼이 하나로 결합되는 성스러운 의식이자 영원한 사랑의 봉인이었다. 결혼식이 끝나고 이어진 피로연 파티는 1년 전의 자선 파티와는 정반대의 분위기였다. 서연은 도진의 곁에서 하객들의 축하를 받으며 여유로운 미소로 화답했다. 과거 그녀를 무시했던 사모님들은 이제 앞다투어 서연에게 아부를 떨며 그녀의 드레스와 디자인을 칭찬하기 바빴다. 어머, 회장님 사모님 드레스가 너무 우아해요. 역시 천재 디자이너의 안목은 다르네요. 다음에 저희 딸 혼수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들의 가식적인 태도가 우스꽝스럽기도 했지만 서연은 그들을 비난하지 않고 품위 있게 대처했다. 그녀는 이미 그들과는 다른 차원의 높이에 서 있었기에 굳이 감정을 소모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여유와 관용은 그녀를 더욱 빛나게 만들었고 사람들은 진심으로 그녀의 그릇에 감탄했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도진은 서연을 데리고 몰래 연회장을 빠져나와 호텔 최상층의 테라스로 향했다. 시원한 밤바람이 두 사람의 달아오른 뺨을 식혀주었고
발 아래로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도진은 펜스에 기대어 샴페인 잔을 기울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결국 우리가 해냈어.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풍경이야. 서연은 그의 옆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꿈만 같아요. 하지만 이건 꿈이 아니라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서 쟁취한 현실이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지난날의 회한과 현재의 자부심이 교차하고 있었다. 도진은 재킷을 벗어 서연의 어깨에 걸쳐 주었다. 1년 전 그때도 당신이 이렇게 재킷을 걸쳐 주었죠. 그때 당신은 정말 무서운 표정을 하고 있었는데 서연이 재킷 깃을 여미며 웃으면서 말했다. 도진은 피식 웃으며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때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었으니까. 내 여자가 그런 취급을 당하고 있는데 제정신일 남자가 어디 있겠어.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서연을 그윽하게 바라보았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 이제는 누구도 감히 당신을 넘볼 수 없어. 당신은 미르 그룹의 안주인이자 대한민국 최고의 디자이너니까. 도진의 말에는 서연에 대한 무한한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행복한 숨을 내쉬었다. 서연은 도진의 품에서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바라보며 물었다. 앞으로 우리에게 또 다른 시련이 올까요? 도진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물론이지. 인생은 파도와 같아서 끊임없이 위기가 찾아올 거야. 사업이 흔들릴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적이 나타날 수도 있겠지. 하지만 도진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확신에 차 있었다. 상관없어. 우리가 함께라면 그 어떤 파도도 우릴 집어삼킬 수 없을 테니까 오히려 파도를 타고 더 높이 올라갈 거야. 우리는 이미 증명했잖아. 서연은 그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미소 지었다. 맞아요. 우리는 더 강해질 거예요. 당신이 내 곁에 있는 한 나는 천하무적이니까요. 도진은 서연의 턱을 들어 올려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달콤한 샴페인 향과 서로의 천이 섞이며 두 사람은 세상에 오직 둘만 남겨진 듯 단 황홀경에 빠져들었다. 서울의 밤하늘 위로 축하 불꽃이 터져 오르며 어둠을 화려하게 수놓았다. 불꽃의 빛을 받아 반짝이는 도진과 서연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도진은 서연의 귓가에 입술을 대고 낮게 속삭였다. 사랑해, 내 목숨보다 더. 서연은 눈물 고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나도 사랑해요. 영원히 당신만을. 그들의 사랑 고백은 밤하늘의 별들에게 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맹세로 기록되었다. 잠시 후 도진은 테라스 난간을 잡고 도시를 내려다보며 호탕하게 웃었다. 이제 태성은 사라졌고 미르는 더 거대해졌어. 이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우리가 바꿀 거야. 당신의 디자인과 나의 자본으로 새로운 제국을 건설하는 거지. 어때? 흥미진진하지 않아? 도진의 야망은 끝이 없었지만 그것은 서연과 함께하기에 가능한 꿈이었다. 서연 역시 눈을 빛내며 맞장구 쳤다. 좋아요. 당신이 왕이라면 나는 그 왕관을 가장 아름답게 디자인하는 여왕이 될게요. 우리가 만드는 세상은 이전보다 훨씬 더 멋질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미래를 향한 청사진을 그려나갔다. 그때 연회장에서 비서실장이 다급하게 테라스로 뛰어 올라왔다. 회장님, 사모님, 지금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두 분이 사라지셔서 다들 찾고 계세요. 도진과 서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장난스럽게 웃음을 터뜨렸다. 역시 주인공이 자리를 너무 오래 비우면 안 되겠군. 도진은 서연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가져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자. 우리가 얼마나 완벽한 부부인지.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품에 안겼다. 두 사람은 다시 환한 불빛이 기다리는 연회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들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힘이 넘쳤다. 연회장으로 돌아가는 복도에서 서연은 문득 도진을 멈춰 세웠다. 그녀는 도진의 옷깃을 정리해주며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다. 만약 누군가가 또다시 나를 건드린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도진은 서연의 질문에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차갑고도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때 내 대답은 똑같아. 누가 내 여자를 건드렸지? 라고 묻고 그 대가로 지옥을 보여줄 거야. 하지만 이제는 그럴 놈이 없을걸. 당신 눈빛이 나보다 더 무서워졌으니까. 도진의 농담에 서연은 환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복도를 가득 채우며 행복의 멜로디가 되어 울려 퍼졌다. 도진은 서연의 손을 잡고 거대한 연회장 문 앞에 섰다. 문이 열리면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와 사람들의 시선이 쏟아질 것이다. 하지만 이제 두 사람은 그 시선을 즐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도진은 서연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준비됐나, 나의 여왕님? 서연은 도진의 손을 꽉 잡으며 대답했다. 물론이죠, 나의 왕이시여.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믿음으로 가득 찬 눈빛을 교환한 뒤 문을 향해 걸어갔다. 문이 활짝 열리고 눈부신 빛이 그들을 감싸 안았다. 그 빛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두 사람의 앞날에는 오직 찬란한 영광과 영원한 사랑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다. 이것은 한 편의 소설 같은 이야기의 끝이자 그들이 써내려갈 전설의 위대한 서막이었다.